202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가 시제기 제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내후년 상반기쯤 1호기가 출고될 예정이어서 한국형 전투기를 실물로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의 모습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F-22 랩터 전투기를 빼닮아 꼬마 랩터로도 불립니다. 우리 공군의 F-15K급 전투력에 초기 스텔스 기능을 적용한 중형 전투기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 만에 시제기 제작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KF-X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 군의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돼 시제기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F-35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국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4개 핵심 기술의 개발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와 통합전자전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모두 시제품을 제작 중입니다.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는 내후년인 2021년 상반기쯤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시험 비행을 시작해 2026년쯤 개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공군은 2032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1차로 도입해서 F4, F5 전투기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KF-X 스텔스? 세미 스텔스? 세미 스텔스라는 말은 본격적인 스텔스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의 전투기의 RCS를 최대한 낮추어서 주로 반사파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의 형상을 바꾸고 일부 기체는 스텔스 도료를 발라서 F-16의 경우로 반사파가 큰 위치에 상당 부분 스텔스 도료를 바릅니다. 보통 전투기가 2에서 5m 값을 가지는 데 비해 이렇게 어느 정도 스텔스 설계를 반영한 세미 스텔스기들의 RCS 값은 0.1에서 1m 범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RCS 값은 임의의 레이더 앞에 투영 면적 1제곱m짜리 금속재 구체가 있을 경우 이 구체에 대한 그레이드에 수신되는 반사파의 값을 1m로 잡는 것이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RCS 값은 밴드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S밴드의 경우 1m 구체의 반사값에 비교할 때 작은 각이진 물체에 대한 반사값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즉 S밴드는 경사를 가진 물체에 대해 X밴드에 비해 크기의 선형으로 비례하는 반사값을 가지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 표적과의 각이 어느 정도냐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X밴드의 경우 20도 정도만 기울여 주어도 표적의 반사파가 확 줄어버리지만 S밴드는 30에 50도가 넘어가야 적축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면으로 반사하는 직사각형 물체의 경우 구형 물체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X밴드는 10cm, 10cm 사각형 물체에 대해 1m의 RCS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같은 경우 S밴드 레이더는 0.1m 정도의 RCS를 나타냅니다. 구형에 비교할 때 정사각형 물체에 대해 S밴드는 10회 정도, X밴드는 100 정도 반사파가 더 크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펜블레이드에 왜 그렇게 큰 RCS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레이더나 밴드의 특성에 따라 또한 표적 물체의 형상과 재질에 따라 엄청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 스텔스 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RCS라고 혼용해서 말하지만 정확히는 어떤 A 레이더 하나를 기준으로 A 레이더의 어느 전투기가 얼마의 값을 가질 때 다른 전투기가 얼마의 값을 가진다고 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그냥 RCS 값을 이런 동일한 레이더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 아니라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요새 RCS 값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X밴드의 전투기용 레이더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라 대강의 비교가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RCS 값은 레이더를 비추는 기체의 각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나온 반사값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천형지차의 값이 나오므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중전시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전투기를 탐색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정면 RCS를 일반적인 비교를 위한 전투기 RCS 값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도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강의 비교를 위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제대로 된 스텔스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1m 구체를 100km에서 탐지하는 임의의 레이더를
기준으로 0.001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텔스기로서 전술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EME 레이더 AN은 0.1에서 0.001m RCS 값을 가지는 전투기가 다음의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0.01m일 때 30km, 일반적인 전투기에서 30km 정도에서 탐지되므로 BVR 교전 시 적기가 아군 스텔스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 확실한 격추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만일 상대가 뛰어난 레이더를 장착하여 RCS 1m 급물체를 200km에서 탐지한다 해도 이 레이더에서는 약 38km 정도에서 탐지되므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미군 군대학 논문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F-35의 전면 RCS는 골프공 크기이고 F-22 전면 RCS는 구슬 정도이거나 벌 같은 곤충 정도의 RCS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F-22 야괴무련이 더 언급하기도 그렇고 F-35를 기준으로 할 때 골프공은 약 3cm 정도의 직경을 가지므로 대강 볼 때 0.001m 정도입니다. 사실 이 값은 레이더 밴드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전면 RCS는 F-35와 F-22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F-35의 RCS 값을 0.01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기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이 토론의 편의를 위해 0.001m로 본다면 F-35는 VA 레이더의 18km 정도 거리에서 탐지된다는 소리입니다. 전에 F-15로 F-21을 탐색할 때 20km 훨씬 못 미치는 거리에서 탐색이 가능하다고 한 조종사의 이야기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추정이 대체로 얼추 맞는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 전투기가 아군 스텔스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회피하기 어려운 거리 그리고 다양한 대공방어용 레이더들 사이에서 레이더 탐지가 안 되는 안전한 배랑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스텔스는 적어도 0.01m 이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이 수준이 스텔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분석입니다. 스텔스기를 만들려면 레이더 전파를 레이더 쪽으로 돌아가는 반사파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형상 설계의 일정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반사파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F-35는 전면을 중심으로 스텔스화한 설계이고 F-22는 전방위에 걸친 스텔스성 추구를 한 설계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70에서 80년대에 F-117을 만들 때는 이런 설계를 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을 들여 시험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 형상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의 구형 설계조차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F-117을 개발하며 획득한 기반 자료가 있었기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다른 항공 선진국들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F-117을 통해 확보한 엄청난 양의 기반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초부터 유럽과 러시아, 일본 등 대부분의 항공기 제작국들이 스텔스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실제 많은 무기에 이렇게 확보된 기술이 일정 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스텔스 실험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스텔스 형상 기술은 어느 수준에서 구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UCAV를 스텔스형으로 만든다고 유럽에서 난리들이죠. 한국도 90년대 초반부터 스텔스 관련 기술을 연구해와서 주요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형상 스텔스 설계 기술은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눈백업 이용한 엄청난 계산을 하며 확보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미의 형상을 시뮬레이션해서 RCS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고 이것을 실제 무방향 실험실에서 측정해보면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오차 범위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구되는 기술은 제작된 스텔스 형상을 복합체를 가지고 만드는 데 필요한 초정밀 일체 성형 기술입니다. 날개나 동체 등을 대형 블록으로 한 번에 정밀하게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금속 재료로는 스텔스기에 요구되는 정밀도로 정확하게 만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만화선을 만들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이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서 미국이 F-2를 공동 개발하면서 일본에게 이 기술을 제공할 것을 강요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F-35의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로 블록 단위로 찍어내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낸 동치를 맞추어서 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거기에 모든 틈새를 정밀하게 스텔스성 마감재로 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되는 스텔스 형상을 가진 기체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체는 아직도 상당한 크기의 RCS 값을 가질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런 일체 성형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수준의 일체 성형 기술은 확보했겠지만 경제성 있는 대형 블록의 정밀 일체 성형 기술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입니다. 보통 1월 2일 세대는 10월 15일 dB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3세대 도료는 30 dB 내외의 값을 가집니다. 즉 RCS를 1/1000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체에 이 도료 소재를 사용할 수는 없고 정밀한 측정을 통해서 RCS 값이 크게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스텔스 소재 처리를 하거나 도료를 발라줘야 합니다. 이 도료는 비행중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대기 중 화학물질에 의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도료를 다시 발라주거나 전용 흰거에 넣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유지 비용은 도입 비용 못지않게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ADD에서는 3세대 스텔스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이제 기반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실용화를 위한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술은 확보된 셈입니다. 여기에 스텔스기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부 무장 장착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만만한 분야는 아닙니다. 통상적인 직선 비행을 하며 투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공중전시 고기동을 하며 내부 무장창을 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매우 난이도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오랜 실험을 해야 획득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일단 미국이 해놓은 일이기에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시행착오를 피하며 몇 년간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KF-X는 어느 수준의 RCS 값을 가지는 스텔스기가 가능할까? 답은 얼마를 쓸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미 스텔스급에서 이제 스텔스급으로 ROC를 높이